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5월의 첫 출발이 시작을 했는데 꽤나 괜찮은 증시 흐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쭉쭉 올라가길 바라며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JP 모건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우리가 쉬는 동안 파산을 했던 그 은행을 인수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은 은행 시스템이 드디어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은행권 혼란이 사실상 끝났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이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봤다시피 은행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야, 역시 은행은 못 믿는다, 코인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며 코인이 올라간 바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끝난다고 하니까 코인이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종목 중 하나였던 퍼스트 리퍼블릭, 이때 많이 샀죠. 야, 은행이 망하겠냐, 미국 정부가 이걸 두고 냅두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며 매수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거래가 정지가 되었고 기존 주주분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기르분들은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절대 100%라는 건 없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매수했다면 아마도 또 급하게 올라가는, 야, 다시 100달러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하이 리턴은 하이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 중 하나는 바로 부채 한도 리스크. 6월 1일 날 끝난다고 합니다. 제닛 옐런이 6월 1일에 연방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여야 지도부를 소집해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대요. 자, 일단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야, 우리가 해줄게 라고 말하며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지출 삭감, 이거를 같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를 시키긴 했는데, 그런데 당연히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여기다 끼우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며 통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은 거부권을 쓸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5월 말쯤에 이것 때문에 한번 또 출렁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국이 뭐 디폴트에 빠지는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겠죠. 극적 타결, 뭐 이런 단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 동안 이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관종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 방한 예정. 자, 이 소식이 오늘 증시에서 나름 뜨겁게 다뤄진 기본입니다. 다음 주에 사우디 장관이 한국에 온다고 하며, 과거 11월 달에 우리나라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이 간 적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답방이 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며, 여기에 맞춰서 국토부는 한국 사우디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수혜를 볼까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만 봤을 때 현대무벡스와 한미글로벌, 여기에 쏠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무벡스는 이번에 장관이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한다, 이러한 소식의 강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과거에 대장이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죠. 그 이력서를 제출을 하며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과연 사우디 관련주가 또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까요? 23년에만 러시아군 10만 명이 사상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밝힌 기밀 자료에 의하면은 러시아군은 최근 5개월간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2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총 1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절반 이상은 바그너 그룹이 고용한 용병이라고 하며, 또 그 안에서 절반은 죄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밝히며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에게 추가 무기 지원 발표를 할 것을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여기에 관련된 소식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또 관련될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윤 대통령 다양한 옵션이 있다. 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국제법은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합동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것,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나타날지, 그렇게 되면 또 러시아가 뭐 으름장을 놓고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현대차 26년이면은 전 세계 1등. 야, 이거 뭔가 너무 국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는데요. 바로 26년에 판매량 기준 글로벌 1위를 현대차 그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업계 시각은 어떤가 봤더니 판매량까지는 뭐 어렵더라도 영업이익 혹은 수익률에서는 1위 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기차가 지금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전 세계 1등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급격한 전기차 전환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토요타, 폭스바겐 이 두 개 회사가 정말 잘 나가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전기차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틈이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현대차가 비집고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하며 분명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그칠지라도 실제로도 그런 기사를 우리가 꼭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26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EV9 사전 예약 시작합니다. 정말 가지고 싶은 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돈만 있다면 그냥 바로 사고 싶은 전기차 EV9 드디어 사전 예약을 내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인가? 에어는 7,600만원, 그리고 GT라인은 8,700부터 시작한다고 하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50% 수령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EV9을 필두로 전기차 시장에서 쭉쭉 성장하는 그러한 현기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한국 원전을 뉴스케일이 짓는다. 자, 이 소식 보고 저는 좀 당황했는데요. 아니 뭐야, 한국에 있는 원전을 왜 지네가 지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 나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1위 SMR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한국의 SMR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걸 왜 뉴스케일이 짓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 원전이 아니라 SMR이다 보니까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뉴스케일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고, 기술력이 조금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경쟁사보다 몇 년 이상을 앞서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부 다 뉴스케일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설계는 뉴스케일 파워가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조를 하고 삼성물산이 전체 시공을 한다고 하니까 나름 우리나라의 역할도 들어있다라는 해석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15%는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이런 소식을 보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니 이번에 미국이랑 뭐 얘기 잘해서 원전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올까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다 짓는 거 말고 뭔가 다른 뉴스를 우리는 좀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 원전이 진출하는 그러한 소식이 꼭꼭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찰리 먼거 부동산 부실 위험 온다. 올 연말에는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현금 비중을 들고 있다가 혹시나 온다면은 찐 부자가 될 타이밍, 이거를 잡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항상 이 부분을 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거가 뭐라고 했는가? 미국 지역은행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으며, 또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만기가 코앞인 상업용 오피스 빌딩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 가운데 10%는 이미 부실화가 되어 있고 32%는 감시 대상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JP모건 CEO는 특정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지는 상황이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올 연말에 가장 부정적인 키워드는 경기 침체, 부동산, 이 두 개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PF가 문제라고 합니다. 자, 큰 틀은 아까 봤던 미국이랑 비슷합니다. 과도한 대출이 문제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은 상환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부동산 경기만 괜찮으면은 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 경기 악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여기서 안 터질래 안 터질 수가 없다는 거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PF가 뭔가 조금만 보자면은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야, 나 돈 좀 빌려줘봐. 대신 나중에 내가 이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갚을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렇게도 돈을 빌려주냐 싶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은 불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며 그 대신에 금리는 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은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지금,
야, 이게 진짜 최악이다. 부동산 PF, 이거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언제 터질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일단 오는 6월에 브릿지론 만기가 대거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 리스크가 나오는지 그거를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로봇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봇 성장이 본격화. 자, 국내 주요 로봇 기업이 2년 연속 15%씩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로봇 산업 완벽하게 개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장세 나타낸다는 거고, 또한 이때까지 로봇 강자는 바로 일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도 그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로봇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로봇의 가격은 싸질 수밖에 없고, 또한 전 세계적인 고령화 때문에 그 빈자리를 무조건 로봇이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도 알바생을 구하는 가게는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 빈자리를 로봇이 전부 다 차지할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광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핵심 광물이 중요. 그동안 시장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 등이 시장을 이끄는 가운데, 지질연구원 광물본부장은 핵심 광물 확보가 국가 운명이 달린 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자면 핵심 광물들은 에너지 전환, 산업 고도화 등에 필요한 광물들로 탄소 중립 시대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IEA는 이러한 광물 등에 대한 수요가 2040년에는 20년 대비, 그러니까 거의 지금이겠죠. 지금 대비 40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처럼, 핵심 광물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앞으로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맞습니다. 이러한 광물들은 대체적으로 일부 국가에 집중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불안정성이 높아 그만큼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내외 핵심 광물을 확보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꼭꼭꼭 이 광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길 잘 대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구리에 관련돼서 소식이 하나 나왔죠. 인도네시아가 6월부터 구리 정광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에 한해서 24년 5월까지는 수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미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 두 기업이 건설 중인 구리 재련소 이 두 개의 완공이 늦어지자 일시적으로 수출 금지 예외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리를 재련해서 팔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노리고 지금은 이제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련소 완공이 늦어지자 이렇게 조금은 풀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방금 전에 말했죠. 그냥 정광을 수출하면은 그거밖에 먹지 못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부가가치를 높이면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니켈을 제품 형태로 수출을 했을 때 엄청나게 재미를 봤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구리, 주석, 보크사이트 등을 광석 형태로는 수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아까 말했던 그거겠죠. 몇몇 나라가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좀 힘들겠구나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의 호재가 오늘 나와서 또 구리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구리 관련주에게 호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약과 포탄 수요가 높아지면서 풍산이 그 수혜를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골드만삭스는 구리 선물가가 1년 뒤에는 11,00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왼쪽에 보다시피 지금 구리 가격은 8,600달러,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원자재 관련된 그러한 소식이 정말 많은데, 지속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소식, 그 다음에 관련된 주식, 그런 것들은 꼭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페라이트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도대체 페라이트가 뭔지 쓱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관련주 중 3개가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렇다면 왜 올랐나 봤더니 바로 테슬라가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 소재를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대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테슬라에 대한 이름값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수급이 쏠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미중 분쟁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페라이트 관련주가 히토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이어 좋은 흐름을 계속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상회담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달 중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 총리는 다음 주 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순경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미국이 밝혔다고 하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일본 과거사와 관련된 성의 있는 조치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얻어올 수 있을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는 꽤나 많은 이벤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이제 미국은 자유롭게 미국에서 외국인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5월 11일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12일부터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대요. 참고로 일본 또 5월 8일부터는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밝혔으며 지난달 말부터 이미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코로나는 그냥 이제 감기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엔터주가 뜨겁죠. 그 이유가 뭘까? 당연히 실적이겠죠. 세븐틴 초동 455만 장. 진짜 대박이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엔터가 미래다 이러한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참고로 455만 장 이게 뭔가 봤더니 K-팝 역대 초동 판매량 최고 기록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BTS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앨범 하나당 가격을 그냥 1만원으로 잡아도 무려 450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초동이고 앞으로 팔릴 물량도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하이브의 실적도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작년 대비 40% 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작년에 이런 말 많았죠. BTS 없으면 하이브 끝났다. 그러니까 하이브는 당분간 보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전부 다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